중종실록 2년 11월 26일에는 임금이 정원에 전교하여 말하기를 오늘 경연에서 사관이 말하기를 어제 인심이 흉흉하다고 하신 하교는 신의 생각으로는 모름지기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정론으로 논박한다면 의심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어찌 의심이 없을 수 있겠는가. 또한 사람을 채용하고 물러나게 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조그만 실수를 가지고 편론이 많다면 분란만 일으키지 않겠는가. 큰 잘못이 있다면 비록 임금의 외척이라도 너그럽게 대하지 않겠지만 만약 조그마한 허물을 가지고 갑자기 폄척한다면 그 사람도 반드시 신복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도 징계시킬 수 없고 분란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최연손이 황산곡집의 판본을 태운 일과 한윤범이 제목을 처분한 곳이 없는 것 같은 일은 아래에서 비록 죄를 청하지 않더라도 위에서 스스로 알아 추문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탄핵이 남발했기 때문에 중종 임금이 민심이 흉흉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민심이 흉흉하다는 얘기는 사헌부의 탄핵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그 여론을, 사회 여론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헌부의 사관은 사헌부를 의심할 바가 못 된다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탄발이 그렇게 못 된다고 대답하니까 다시 거기에 대한 질문 말로 탄핵이 남발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종은 사헌부를 보고 탄핵을 너무 남발하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암개공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조사해서 반드시 죄를 물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헌부가 탄핵을 남발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하면서도 암개공은 왜야? 저 사람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반드시 죄를 물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난 뒤에까지도 중종은 암개공의 재상이 매우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그 관리들을 등용하고 퇴출시킬 때 사소한 것을 문제 삼아서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헌부를 좀 채근을 하고 다투게요. 그러면서 특별히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로 암개공을 들은 거예요. 비록 아래에서는 죄를 청하지 않더라도 위에서 스스로 알아서 추문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명령하는 거예요. 이걸 봐서 중종이 암개공을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대사헌 장순손 사간 이성동이 아뢰기를 신등이 인물을 논할 때 어찌 자그마한 과실을 가지고 아뢰겠습니까? 하지만 그 인물이 합당치 않다면 논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알았다. 하였다. 그리고 사헌부 책임자 대사헌 장순손과 사간 이성동도 말하기를 자그마한 과실을 부풀려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임금 의사에 맞춰서 반드시 암개공의 잘못을 밝혀내겠다고 말하는 거죠. 물론 사헌부는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니까 만약에 암개공의 잘못을 밝히지 못한다면 아까 중종이 지적한 대로 조그만 실수 가지고 폐문을 일으켰다는 비판을 해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암개공의 잘못을 밝혀내야겠죠. 조선시대 같은 고대에 말하자면 생사열탈권을 가진 국왕과 수사와 재판 권한을 가진 사헌부가 이만큼 강력한 의지를 가졌다면 암개공은 더 이상 벼슬에 머무는 것은 물론 처벌을 받아서 귀양을 가거나 무슨 하여튼 하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그걸 피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중종실록 3년 3월 1일에는 영사 성희안이 아뢰기를 신은 마음에 품고 있는 회포를 아뢰고자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일에 대간이 백관들을 규찰하기를 대단히 자세히 하여 사람들이 다 근신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전의 잘못은 추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군들 잘못이 없겠습니까? 그일에 대간의 탄핵을 당하여 전정을 그르치는 사람이 매우 많은데 그들이 마음속으로 저들인들 어찌 허물이 없겠는가. 하면서 원망이 날로 깊을 것입니다. 옛날부터 원래 서로 모함하는 패단이 있었는데 신은 이 같은 사람들이 또한 서로 모함하기를 꾀할까 두렵습니다. 성희안이 사헌부 탄핵이 지나쳐서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으로 억울하게 전정을 거치는 사람이 늘어난다면은 그 원망이 깊어서 모함하는 피해단이 늘어날 거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아까 이제 박원종에게 먼저 반정을 제안한 게 성대감이라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성대감이 누구예요? 자, 누구냐면요. 성희안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종이풍 2조 참판, 그러니까 차관급이었죠. 예, 그랬는데 사냥터에서 그 금표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종반정 당시 종구품으로 떨어져 있어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성희안이 그 같은 마을에 있었던 박원종에게 우리 대를 위해 일으킵시다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조 판사 유순정, 이 유순정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거사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바로 이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을 네. 우리는 중종반정 3대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금표를 설치하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그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하루아침에 구품으로 그냥 격하를 시켜버린다면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미래도 없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내가 확 세상 한번 뒤집어 봐야지. 저는 그런 감정 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헌부는 사실 그 연산군 때부터 있었잖아요. 그게 갑자기 언론이 살아나니까 작은 잘못을 막 침소 봉대를 하고 뭐 조그만 일을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막 풍문, 소문 듣고 그걸로 탄핵하고 막 이런 탄핵의 남발이 막 엄청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이 풍문만 가지고 탄핵해도 되냐 마냐 막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했어요. 근데 성희안은 거기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생략하고 그 중에서 그 암개공의 사례를 들어서 성희안이 말한 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연소는 신과 과거 급제 동기이며 또 병조에서 난관으로 함께 근무하였는데 그 마음 쓰는 것이나 행동이나 성질이 전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황산곡집 판본을 불태운 일로 탄핵을 받았고 관련자가 이미 조사를 받아 5차례나 무죄함을 밝혔는데도 지금 듣건대 다시 신문을 한다고 하니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이 지난 다음까지 그 추구는 계속됐고 가족들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이 전부 잡혀가서 5번이나 심한 아주 혹독한 고문을 받고 그 신문을 당했는데 그 신문 결과가 무고한 게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사헌부는 임금이 주문한 그 처벌 의지 그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계속 신문을 막 가한 거죠. 5번 하고도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금의 처벌 의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헌부가 계속 그 잡아다가 신문하는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그 성희안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성희안이 암개공하고 급제 동기생이라 말하는데 이거는 문과급제가 아니고 생원급제 동기생입니다. 그리고 성희안은 암개공보다 훨씬 먼저 문과에 급제했어요. 그리고 진급도 빨라가지고 그 암개공이 군수로 있을 때 사품 군수일 때 이미 참판벼슬까지 올라갔어요. 갔다가 그 연산군한테 찍혀가지고 구품벼슬로 추락을 했다가 이제 중종반정을 일으키게 됐죠.
중종실록 3년 3월 10일에는 대간이 원종공신 및 죽친에게 가자 한 일과 안한영의 일에 대하여 아뢰고 나서 또 아뢰기를 최연소는 일이 장우주에 관계되었으니 어찌 처자의 거짓 호소를 듣고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왕이 전교하기를 최연손의 일에 관계된 사람은 이미 5차례나 고문했으니 이제 다시 신문할 수 없다. 그 밖의 일들도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처음에는 그 암기공의 재질이 매우 나쁘다고 생각해서 그 사헌부한테다가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던 중종이지만은 5개월 동안 5차례나 아주 강도 높은 신문을 통해서 사헌부가 밝혀낸 게 임금이 바라는 그 재상이 밝혀진 게 아니고 오히려 암기공이 죄가 없다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종도 처음에는 막 강력하게 처벌하라 했는데 가만히 그 결과를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종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중종이 암기공 편을 들고 나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드디어 사헌부는 장오죄라는 제목을 들고 나왔어요. 임금의 뜻을 못 맞추게 되니까. 중종실록 3년 6월 4일에는 최연소는 일이 장우주에 관계되었다가 그 아들이 올린 해명으로 그 죄를 면할 수 있었으나 아직 밝혀지지는 못한 듯한데 어찌 문대 서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암기공의 재질이 매우 나쁘다고 생각해서 사헌부한테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던 중종이지만은 5개월간 5차례나 아주 강도 높은 신문을 통해서 사헌부가 임금이 바라는 재상을 밝혀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암기공에 죄가 없다는 진상만 밝혀졌기 때문에 중종은 그때부터는 암기공이 결백하다고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중종이 암기공 편을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헌부는 드디어 이제 장오죄라는 제목을 들고 나왔어요. 처음에는 중종의 생각에 맞춰서 암기공을 조정해서 몰아날래 했는데 재상이 밝혀지지 않아서 중종의 마음이 암기공 쪽으로 돌아서 버리니까 둘째 아들의 장모가 부자라는 걸 들어서 장오죄라는 큰 제목을 들고 나온 거예요. 사헌부가 문제를 삼은 것은 황산국지 판본을 불태웠다는 건에 대해서는 처음에 한두 차례 거론되다가 뭐 더 이상 거론이 안 돼요. 그걸 볼 때 이미 강력한 신문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명이 된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처음에 중종이 보였던 자세로 볼 때 만약에 황산국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면 약간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암기공을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중종도 상당히 학문을 중요시한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중종이 오히려 암기공 편을 들고 나섰다는 얘기는 황산국지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벽하게 해결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탄핵이 원활하게 풀려나가지 않자 사헌부는 이제 장오죄를 들고 나왔어요. 만약에 장오죄가 성립된다면 암기공은 더 이상 진급을 못하는 것은 물론 후손들이 과거도 못 보거나 과거를 봐도 벼슬에 못 나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조선시대는 장오죄에 걸리면 후손들도 연좌제로 걸어가지고 벼슬을 못하게 하는 이런 법이 있었어요.